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편의점주를 좀 얘기해 볼게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을 얘기할 때마다 이런 종목을 언급하는 어떤 좀 무게감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실천하고 있는 이제 투자의 철학이라는 게 있고, 그동안 2020년도, 제가 2019년도부터 사실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그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죠. 증권거래소 산하에 그 코스콤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증권 데이터를 이제 증권사나 다른 포털 서비스에다 전송해주는 그런 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힌트 계좌라는 모의 투자 계좌를 만들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데이터에 남기 때문에 한국경제TV라든지 이런 쪽에 데이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매매했던 종목을 보니까 제가 한 100종목 조금 안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99종목. 제가 여기 한 종목을 하나 못 썼는데 뭐 수익률 1%밖에 안 돼가지고 총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난 종목들 쭉 있죠. 밑에 이게 수익률 순으로 했습니다.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2023년도 매도한 거, 2020년도 매도, 2021년도 매도, 2020년도 매도 이런 걸 싹 다 갖고 와가지고 아예 그냥 한 페이지에다가 다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총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종목을 다 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난 걸 다 더해가지고 매도했던 종목 수 모두 더하니까 평균적으로 52%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보셔도 되고, 윤유석이라는 사람이 종목을 사가지고 매도할 때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포함돼가지고 한 52%구나. 그리고 승률이라는 게 100종목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 중에서 83종목이 플러스로 매도가 됐다는 뜻이고 17종목이 뭐 마이너스 매도가 됐다. 이 뜻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 연평균 2.7%씩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20배 정도에 달하는 사실상 수익률,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비교적 이게 높은 수익률이에요. 일반적으로 펀드 쪽,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 중에서도 아주 잘하는 펀드, 1등 펀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매년. 뭐 돌아가면서 1등이 되겠지만은. 제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1등 하는 펀드들이 평균 한 15% 정도 수익률을 달성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연기금이 잘해봤자 8%예요. 연간 수익률이. 그렇게 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야, 네가 워렌 버핏보다 더 수익률이 좋아? 네,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피터 린치보다도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소액 투자니까. 제가 수천억 원, 수십조 원, 워렌 버핏처럼 수백조 원을 들고 한국이라는 시장에다가 한번 투자해본다? 수익률 안 나와요. 5%가 나올까 말까? 이거 어렵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들은 뭐 한 1000억 이상 들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껏 뭐 슈퍼 개미가 됐다 하더라도 뭐 그냥 10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일반 이제 투자자들은 뭐 100억 미만 단위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가벼워요, 몸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기도 쉽고요, 팔기도 쉬워요. 근데 어떤 주식이냐? 보통 연기금이나 뭐 이런 쪽은 자기가 사면서 주가를 자기가 다 끌어올리고 자기가 팔면서 자기가 주가를 다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만큼 자산 규모가 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제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자 굉장히 저평가에 빠진 기업들의 공통점이 다 소형주에 몰려 있습니다. 소형주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죠.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요, 자산 규모 막 1000억, 뭐 수십조 원 가지고는 마음껏 못 사요. 사봤자 0.0001% 정도 비중? 근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마음껏.
뭐 한 종목당 뭐 소위 5억씩 막 살 수 있죠. 5억씩 한 10종목을 사봐야 50억 원어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소액 투자자의 장점이죠. 이게. 근데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은 아직 국내 시장도 석권하지 못하고 해외 시장도 진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런 소형주 쪽에서는 잠재 성장률이 그만큼 높은 거죠. 에코프로비엠 지금 가가지고 대기업 됐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조그만 기업이었어요. 이거 PNT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소형주였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슈퍼리치들이 투자했던 종목들의 우리나라 슈퍼리치들이 평균으로 투자했던 그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업들이 주가가 수십 배 올라가가지고 뭐 수조 원이 되고 막 그랬겠죠. 자, 수익률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의 장점, 빠르고 가볍고 그리고 상장기업 전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 상장기업을 모두 통틀어서 다 모두 분석합니다. 여기 지금 엑셀로 표기가 되는데 지금 종목 수만 2,749개가 돼 있어요. 당연히 여기는 별도 연결 실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종목 아닌 기업 아닌 뭐 이런 종목들도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1,700개 정도 되나요? 그 모든 종목들을 모두 분석을 합니다. 비교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제일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제일 좋다는 얘기는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고 성장률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금이나 펀드 기관들은 그거 못 사요. 성장률 엄청나게 높고 저평가된 종목은 못 삽니다. 왜? 대부분이 소형주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기껏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지 우리처럼 마음껏 사고 싶은 종목을 마음껏 못 산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비밀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단 뭐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제가 종목을 오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 안에 뭐 내년이면은 올해가 지금 9월이잖아요. 뭐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기대 수익률 50% 이상? 그래서 지금 평균 수익률 50% 정도는 채울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보통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뭐 공개방송에서라든지 다른 대중들한테 앞에서 종목을 이제 추천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 들고 있다가 아마 아유 답답하고 지루하다 그래서 매도를 할 거예요. 한 달 정도 들고 있으면 진짜 오래 들고 있을 겁니다. 수익률이 높은 근거는 극도의 저평가주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평가가 왜 일어나냐? 이런 거에서 비롯된 겁니다. 소외를 넘어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오해를 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채, 모른 채, 나 몰라. 안 오를 거야. 실적 좋아? 설마 그 실적을 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못 믿겠는데 지금 경기 침체인데 왜 소비재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져? 사상 최대 실적? 거짓말 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와 이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평가주에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을 쌀 때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주가가 적정 주가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때 그러한 투자가 굉장히 고수익을 낳고 실패율도 낮아요. 근데 이 종목의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개인 투자자들은 그 시간을 내어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생 성공하느냐 평생 단타만 치다가 손절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저는 시간을 내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로또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되죠. 그 일주일도 길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식은요 오늘 사서 내일 평가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매일 급등주나 쫓아다니고 있고 급등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테마에 열광하지. 테마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다? 이미 주가가 오르는 종목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기 전에 테마는 아니에요. 테마라는 그 명칭의 테마는요
주가가 올라 있어야지만 테마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잠재적인 테마가 엄청나게 많아요. 허나 테마라고 부르지 않죠. 왜? 주가가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제 뉴스 언론사에서도 그래요. 이거 테마냐 아니냐 그 정의를 내리는데 주가가 안 올랐는데 무슨 테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가 엄청 올라야지만 테마가 나오고 그제서야 기사가 나옵니다. 그 기사 보고 사람들이 붙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비싸게 샀는데 그리고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시간을 내어줄 용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하니까 결국 실패를 본다는 얘기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당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편의점주는요. GS 리테일하고 이제 BGF 리테일이죠. 이건 뭐 GS25하고 이거는 이제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데고 이 기업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둘 다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뭐 매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아마도 그 섹터 자체가 경기 침체 피해주라고 그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회사에서는 그래요. 그냥 소비재 일단 비중 축소. 소비재들은 모두 경기 침체 피해주야.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낮아졌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니까 소비 둔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원래는 연평균 한 2.7%였는데 올해는 한 1.5% 정도로 그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 쪽에서. 내년도는 좀 괜찮아진대요. 2.6%로. 그러면은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소비 둔화가 일어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고 따라서 대표적인 소매 쪽인 편의점주는 실적이 안 좋은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자, 이것은 오해이자 무지의 산물입니다. 그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냥 뭐 미국에 있는 마이클이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무슨 철수가 파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피해주가 아닌데 실제 더 재밌는 얘기 할게요. 편의점주는요. 경기 침체 때 실적이 더 좋아져요. 그럼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피해주가 아닌데 피해주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더 웃긴 거. 둘 모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요. 역사적 저평가예요. 이 둘이 만나니까. 주가는 급락했고 실적은 경기 침체 때 더 좋아지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때 좋아진 이유는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영업자들이 일단 비는 피하고 보자 그래가지고 음식점들이라든지 다른 가게를 했던 사람들이 편의점 가맹점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알고 있어요. 편의점은 경기 침체 영향을 안 받는다는 사실을. 두 번째, 사람들이 돈을 아껴요. 친구를 안 만나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거나 뭐 술도 마시고 그래. 1차, 2차 가고 그러잖아요. 늦게 또 새벽에 또 택시 타고 오고. 그럼 한 번 나갔다면 10만 원 정도 깨질 거예요. 안 나가요. 대신 집에서 혼술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때 주류 판매량이 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맹점주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또 하나,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중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그냥 회사 방침에 의해서 회사가 그냥 윗선에서 야, 소매주, 소비재주 모두 그냥 비중 축소해 그러면 토도 안 달고 그냥 다 팔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나 이제 찰리 먼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그 기관 투자자들을 뭐라고 그럴까 똑똑한 멍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잠깐 서점에 잠깐 갔어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에 좀 가가지고 새로 나온 책을 좀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찰리 먼거 책이 나왔더라고요. 찰리 먼거 책이 저번에 나왔는데 제가 그걸 지나쳤나 봐요. 찰리 먼거의 바이블이 나오는데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 펀드 매니저 얘기해놨어요. 펀드 매니저를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했냐면은 낚싯집, 낚싯가게 미끼를 보고 어떤 손님이 그래요. 낚싯가게 미끼를 보니까 미끼가 색깔이 파란 색깔, 초록,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주인한테. 어휴, 물고기들이 이러한 색깔의 미끼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저희 미끼는 물고기한테 파는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판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파란 색깔, 초록 색깔, 보라 색깔을 이뻐하고 그 미끼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한테 판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색깔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펀드 매니저 얘기하기 전에 찰리 먼거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펀드 매니저는 좋은 종목을 사서 좋은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실적이 증가하고 수수료도 안 내고 더 좋을 텐데, 펀드 매니저는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고객의 수익률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가령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1977년도에, 1988년도에 코카콜라 주식을 샀으면 지금 주가는 60배가 올라갔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주가는 수십 배가 올라갔고, 배당금은 투자 원금에 매년 60% 정도의 투자 배당금이 나올 텐데, 펀드 매니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자꾸 사고 팔고 이것저것 사고 팔고. 왜? 만약에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야, 쟤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계속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도 그렇잖아요. 수익률의 몇 프로를 먹는 게 아니라 매매를 얼마나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투자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즉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그래야지 그 회사에 기여를 하는 거니까. 웃기지 않나요? 자, 물고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미끼를 판매한다라는 낚시가게, 미끼가게 아저씨 말이 터무니없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펀드 매니저는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위에 있는 종목들이 왜 저평가가 됐느냐 이거예요. 왜 GS 리테일을 왜 안 사냐 이거예요. 관심 없어요. 저평가 쪽에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났으니까 소비재주는 가급적 피하고 생산재 쪽으로 돌아서서 어쩌고 저쩌고 매매만 할 뿐이죠. 자, 주가 좀 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진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자, BGF 리테일을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주가가 사상 최대 실적인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어때요? 여기가 가장 저평가예요. 이때보다 더 저평가예요, 지금이.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주가가 싸다 비싸다라는 거는 과거의 주가하고 비교했을 때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당시 실적과 비교해야죠. 실적과. 자, 그러면은 GS 리테일 보겠습니다. GS 리테일은 상장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주가가 역사적으로 가장 싸요. 역사적 저평가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게 그렇죠. 미스터 마켓이라는 이름을, 남자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마켓이라고. 미스터 마켓은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사상 최대 실적이 사상 최대 저평가가 나옵니까? 그거를 이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GS 리테일에 제가 작성했던 리포트를 보시면서 일단 편의점 쪽에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한번 알고 접근해보죠. 뭐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할게요. 이제 큰 그림 할게요. 이거는 뭐 GS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제가 이제 굉장히 이게 극도의 정밀한 분석을 했던 거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3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경기 침체 피해를 받냐 안 받냐, 그 실적과 그럼 왜 안 받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넘어가고요. 자, 일단 편의점 사업이 성장 산업인지 아닌지를 좀 일단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모델을 일본과 보통 비교를 하잖아요. 거의 비슷하니까. 왜? 우리나라 경제도 일본과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구 통계적으로 비슷해요. 이 두 국가가. 일본이 먼저 시작했죠. 일본이 고령화가 먼저 수십 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일단 생활 습성도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좀 볼게요.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일본 쪽의 소매업을 보니까 유일하게 성장한 소매업이 편의점이었어요. 일본도 과거에 잘 나갔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럴 땐 백화점 많았죠. 그쵸. 젊은 사람들이 그쵸 명품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그러면 신혼부부들 대형 할인 매장 엄청 이용하잖아요. SUV 차량에다가 그냥 맥주를 2박스씩 집어넣고 뭐 두루마리 휴지에 뭐 한 달치 다 집어넣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고령화가 됐어요. 고령화가 됐는데 그 연령층에서 소득이 얼마나 있다고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을 구매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형 할인 매장에 가가지고 그 무거운 물건을 들고 그 먼 거리까지 운전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안 가고 슬리퍼 신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연령층은 지근거리 쇼핑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목적 구매죠. 충동 구매가 아니라. 그리고 무거운 거 못 들어요. 가벼운 거. 그래서 필요한 것만 가가지고 그것만 쏙 사오는 거죠. 그래서 라면 내가 먹어야 되겠다. 라면 하나만 사오는 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죠. 2018년도부터. 고령화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제 신생아 수, 탄생하는 숫자하고 65세 인구로 넘어가는 숫자, 이 두 중에서 어떤 게 더 높으냐. 이걸로 따지는 건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 고령화는 반드시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지금 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령화 나오는데, 그럼 국내 소매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장 업종이 리테일 사업, 편의점 쪽이다. 편의점이다. 지금 현재 또 특징이 보면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1인 가족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대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뭐 크게 뭐 어디 이마트에서 장 봐가지고 요리하고 뭐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냥 편의점에 가가지고 필요한 거 그거 사가지고 그것만 먹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비비고 만두가 그렇게 잘 팔리는 거잖아요. 간식 옛날에 만두는 간식이었는데 지금 식사 대용으로 지금 쓰고 있죠. 라면, 만두 이런 것들이 엄청 팔리고 있죠. 딩크족 뭐 결혼했는데 아이는 없고 뭐 이런 애들 이런 쇼핑은 이제 근린 점포, 소포장 뭐 이런 것들이 있고 20, 30대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는 뭐 트렌드한 거 하이볼 많이 먹죠. 그리고 또 도시락 많이 먹죠. 뭐 삼각김밥은 뭐 당연한 거고 도시락이 나온 게 백종원 도시락이 나온 게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뭐 김혜자 도시락이랑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편의점이 이제 식사 대용으로 가는구나 밀키트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집에서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집 앞에 있는 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 가가지고 밀키트 사가지고 물만 넣고 끓여서 먹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불황이잖아요. 불황일수록 여기 소비 채널 역할을 좀 하는데 일단 가까워요. 이게 진짜 커요. 보통 불황일 때는 사람들이 마트보다 좀 더 싼 그 쇼핑몰, 인터넷 쇼핑으로 사는데 배송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배송비에 대한 부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더 빨리 살 수 있죠. 그리고 목적 구매하죠. 충동 구매 안 하잖아요. 불황일 때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떡 사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인터넷이 쇼핑이 활성화되고 심지어는 이제 식자재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구매해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직접 가가지고 생선 직접 고르고 야채도 직접 보면서 까다롭게 고르는 게 그 식자재에서 하는 건데 이제는 인터넷에서 구매합니다. 그만큼 이제 인터넷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죠. 새벽 배송 막 이런 것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 신세계가 아니라 이마트가 지금 뭐 적자가 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스타컴 막 만들고 있는데 이미 트렌드가 그렇게 됐어요. 시장보다도 이제는 인터넷에서도 식자재를 구매한다. 근데 이 편의점은 못 이겨요. 24시간 영업, 가까운 거리. 이건 못 이겨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편의점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24시간 영업한다는 거 내가 필요할 때 지금 가가지고 밤 새벽 3시인데도 집 앞에 가가지고 필요한 거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새벽 3시인데 한 잔 먹지 뭐 갔다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불황인데도 수요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소비 축소 국면에서 외출 대체 역할을 한다.
요게 뭐냐면 술이에요. 술, 주류. 아까 잠깐 얘기했죠. 친구 한번 만나면 10만 원 정도 깨질 텐데, 아이씨, 그냥 집에 있자. 돈도 없을 텐데, 돈도 없고 좀 돈 아껴야 돼. 집에서 맥주 하나 사 먹고 소주 같은 거 사 먹어가지고 그냥 참치 통조림에다가 그냥 제 모습, 제 얘기하는 거 같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바빠가지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편의점 자주 가요. 자, 여기 이제 있네요. 이제 이 그림은 이제 GS 리테일 쪽에서 저번에 한번 오프라인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 같은 걸 좀 했는데, 불황에 강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제 이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쪽에 회사 이제 임원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요 10대 꼬맹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을 가잖아요. 그 틈새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편의점에 가는 이유는 끼니. 아유, 불쌍해 죽겠어요. 이게 지금 뭐 이러니 애를 안 못 낳지. 아무튼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에다가 왕뚜껑 뭐 이런 거 먹는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목적성이죠. 목적 구매죠. 20대도 목적 구매예요. 목적성 구매. 글씨가 잘 안 보이죠? 화면 캡처를 좀 크게 해가지고. 30대는 뭐예요?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요. 목적 구매. 자, 40, 50대. 급하게 필요한 상품을 사러 간대요. 가족들이 필요한 거. 긴급한 소비 목적. 다 뭐예요? 목적 구매예요. 그러니까 불황에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가가지고 사는 금액이요. 객단가가 7,000원 밖에 안 해요. 소포장. 비닐봉다리에 들어가봤자 뭐 몇만 원어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7,000원에 불과한데, 자, 7,000원 아끼려고 주머니 뭐 지갑을 닫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 그리고 24시간이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 이것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낮아요. 편의점이 좀 비싸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그런데도 소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24시간이라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거죠, 이게. 또 하나, 불황에 강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편의점의 매출, 이게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입니다. 이걸 갖고 와서 봤는데, 편의점에서 한 해 판매되는 비중을 보니까 전체 매출액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고요. 음료, 이건 뭐다? 술이에요. 술. 물론 여기 뭐 커피도 있고 좀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술입니다. 이거 한 40 정도 잡으면 돼요. 맥주, 소주, 막 이런 것들. 그럼 결국 뭐예요? 기호식품인 술과 담배가 못해도 80%예요. 나머지가 뭐 그냥 즉석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생활용품 뭐 이런 거. 자, 술이랑 담배가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까? 오히려 술이야 아까 얘기처럼 외출 대체 역할을 한다는 얘기 있고, 담배야 뭐 물가 안 좋으면 한번 끊으려고 하다가 뭐 작심삼일 되는 거고, 오히려 자기 합리화 시키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담배라도 끊자 그러다가 결국 3일 전에 전자담배로 돌아설까 그러다가 더 비싼 거 피우게 되는 거죠. 네. 이러니 지금 기호식품이잖아요. 이거는 불황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할게요. 뭐 이제 실적이 양호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GS 리테일은 호텔 부자입니다. 호텔 뭐 여러 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동에 있는 그랜드 인터넷 호텔 그 두 개가 있잖아요. 코엑스에도 있고 삼성동 그 둘 다 GS 리테일 거고, 또 얘네 또 호텔 사업을 또 크게 체인점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는 이 매출액이 좀 안 좋았죠. 안 좋았던 이유는 코로나 때는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결혼식, 연회 있죠. 식음료 판매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 돌잔치, 그리고 뭐 요즘 환갑잔치 안 하겠지만 뭐 70 고이나 뭐 이런 거 하니까 이제 식음료라든지 이런 것들 호텔에서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된 매출액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영업이익률 엄청나게 높죠, 호텔. 아무튼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연간 실적도 보면은 경기에 영향을 안 받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단 한 번도 매출액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코로나 때 호텔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이게 잠깐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지, 전체 편의점 실적은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이런 디테일한 실적은 나중에 보고요. 이거예요, 이거. 편의점 가맹점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자영업자들이, 잠깐 아까 앞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들이
그 부부끼리 할 거 아니에요. 여보, 일단 비는 피하고 보자. 지금 음식점 장사 안 되고 있잖아. 손님이 없잖아. 그리고 뭐 다른 뭐 수건 가게나 뭐 다른 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경기 침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비는 피하고 보자. 우산을 쓰는 거죠. 그 우산이 뭐다?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쪽으로 잠깐 우리 장사하는 걸 약간 돌려보자. 한 5년만 해보자 한번. 그래서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GS 리테일의 목표가 한 700건 정도의 순 가맹점 증점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1000개 가맹점이 늘어났대요. 제가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 끝나고 나서 이때 타격을 받고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다 돌아선 겁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점점 늘고 있죠. 이때 피해를 본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편의점으로 대거 합류를 했고 올해 목표가 작년 대비 약 800 순증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는데 벌써 1분기에 215건 5개의 가맹점이 새롭게 더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목표치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바로 이것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GS 리테일뿐만 아니라 BJF 리테일, CU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술 판매되는 거 그건 뭐 당연히 CU도 마찬가지고 가맹점 수가 늘어나는 것도 둘 다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둘 다 뭐 누가 1, 2등이나 그런 의미가 없어요. 둘 다 1등이에요. 사실상 엎치락 뒤치락해요. 매출 순위에서는 GS 리테일이 1등이고 가맹점 수에 대해서는 또 CU가 1등이고 매년 매출이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둘 다 사실상 뭐 양대 산맥이라고 보면 되니까. 자, 뭐 근데 이제 GS 리테일이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디지털 커머스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앱 만든 거 있잖아요. 이거만 만드는데 돈을 많이 든 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 유통업체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물류 쪽이 굉장히 큰 물류 창고를 갖고 있는데 그 물류가 노동 집약적 산업인데 지금 인건비가 증가해가지고 과거처럼 그렇게 사람 손을 빌려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디지털로 해야죠. 그래서 디지털 투자를 이걸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앱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했어요.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2021년도에 무려 700억을 썼어요. 디지털 투자에.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이제 디지털화가 된 거죠. 그리고 편의점 쪽에서도 요즘 무인 편의점 이런 것도 막 생기잖아요. 알바생 뽑느라고 뭐 주인이 저기 뭐 장사도 못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알바생이 이제 새벽 2시 이후에는 뽑기 어려우니까 새벽 2시서부터는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근데 일단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그쪽에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하느라고 근데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투자 때문에 2022년도도 투자가 380억이나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비용을 많이 쓰면 영업이익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절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일단락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해 2022년도 1,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낮았어요. 디지털 투자 때문에. 근데 지금은 투자가 일단락이 됐고 회사에서 밝히기를 디지털 투자 올해는 한 20% 정도 절감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GS 리테일이 마치 크게 이제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지금 뭐 실적 대비 저평가 강도나 이런 것들은 둘 다 똑같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GS 리테일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어떤 그 착시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적과 지금 PER 얼마나 저평가되느냐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한 지금부터 투자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상 최대 실적이 이제 업계 전망치인데 올해 상반기까지의 매출액이에요. 1분기, 2분기까지 매출액이고 3분기, 4분기 되면은 대략 이 정도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안 좋았죠. 그 전년도도 안 좋고 이때 디지털 투자를 많이 했는데 투자가 일단락되면서 영업이익이 다시 수익성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올해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사상 최대인 11조 8,400억 정도가 나오고 영업이익은 3,500억. 그래서 역대급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 예상돼 있다. 이거는 거의 전망치는 거의 비슷해요. 과거부터 좀 봤는데 업계에서 해놓은 그 전망치가 엉터리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 소비재 같은 경우는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맹점 수가 몇 개가 늘어나냐에 따라서 숫자 예측치가 대부분이 신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신뢰를 해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몇 프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인구 구조, 1인 가족 수가 증가하고 또 딩크족이 증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유 때문에 이제 증가하고 또 고령화 때문에, 그래서 편의점은 점점 더 늘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편의점이 많이 늘어나면 편의점 점주들은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지만은 본사는 돈을 벌죠. 아무튼 뭐 이런 게 있고,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매출액은 5%씩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이때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니까 마치 연평균 23%씩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거야. 대략 한 10%씩 올라가요. 여기 안 좋을 때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고요. 올해 1, 2분기가 지난해 이때 영업이익률이 안 좋은 것은 디지털 투자 때문에 그런 거고, 투자가 일단락되는 지난해 이때는 영업이익률이 3%대로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1분기와 2분기가 영업이익이 거의 2배씩 올라갔던 이유가 지난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저 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지, 평소 같으면 뭐 한 20% 정도? 뭐 이 정도. 3분기도 괜찮아요. 3분기도 30%가 오르네요. 4분기는 한 9%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아무튼 견조한 실적을 매 분기마다 보일 거고, 하반기에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이 뭐 시장의 중론입니다. 일단 넘어가서 실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의점 실적이 매출액이 7%가 증가했어요. 이건 가맹점 수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고, 슈퍼마켓이 요즘 안 좋은데 GS 리테일은 슈퍼마켓에 디지털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GS 그 슈퍼마켓 뭐라고 하든 뭐 이름 좀 이상하게 하는데 뭐더라? 프레시원인가? 네, GS 프레시웨이 뭐 이렇게 던데, 이게 매출액이 11%가 증가했고요. 호텔 매출 굉장히 크게 늘어났죠. 54%. 이젠 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돌잔치도 이제 손님 초대해가 가족들 초대해가지고 돌잔치도 벌리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끝났으니까. 홈쇼핑은 반대로 역성장하죠. 지금 다 안 좋잖아요. 그 전엔 코로나 때문에 홈쇼핑이 조금 반짝거렸는데 지금은 뭐 지난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원래대로 원래 실적이니까. 아무튼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4%가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뭐 16%가 증가했고, 그래서 올해 보면 지난해는 이때 디지털 투자 때문에 순이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이제 정상적인 이게 나오는데 전년 대비 400%가 증가해서 PR이 어떻게 되냐면은 올해 PR이 12.9가 돼요. 12.9인데 이거는 지금 GS 리테일 과거 제가 PR 다 갖고 왔거든요. 2011년도부터 다 갖고 왔어요. 역대 최저급입니다. 그러면 이때 2015년도에 한번 일어났고 2020년도, 이건 뭐냐, 2015년도에 나왔던 것은 영업과 전혀 관계없는 자산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입니다. 이거는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순이익이 확 올라가니까 갑자기 PR이 저평가가 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주가가 그냥 거래량 없이 둥 하고 떨어진 거잖아요. 수급 때문에 이런 것도 이것도 무시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PR이 12.2가 되는데 올해 추정되는 역대급이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적정 PR도 16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 과거에는 적정 PR, 그러니까 2014년도가 가장 낮은 PR이 17.7이었거든요. 가장 낮은 게 17.7인데 적정 PR을 16으로 주는 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 줬느냐? 주가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종목 한 20 정도 줘야 되는 거예요. 2021년도 20, 지금 뭐 과거에도 다 20 이상 되기도 하고, 20까지는 좀 뭐 하면은 18 정도는 줘야죠. 18.5? 18.5. 18.5가 되면은 나중에 목표가 상향이 나올 거예요. 여기 있는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18.5면은 이게 정상입니다. 올해 안에 주가가 52%가 올라가야 되고, 내년 이맘때쯤, 내년 정도 되면 95%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건 2차 목표가라고 치고 일단 PR 16으로 줄게요. 현실적인 거, 달성 가능한 거. 지금 뭐 올해 뭐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실 지금 뭐 10월 달이나 마찬가지니까. 3개월 남았네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주가가 뭐 30%가 올라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올해 안에 못 올라간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적정가가. 이거는 적립이 됩니다. 묻고 더블로 갑니다. 내년도에.
적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저평가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올해 좋았던 실적을 밑바닥 베이스로 깔고 내년도에 또 성장률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적정 주가를 다시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가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BGF 리테일도 비슷해요. 보시면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매출액은 8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2,400억 정도. 매출액은 GS 리테일이 더 높죠. GS 리테일은 10조가 넘어갔는데 11조 정도, 11조 2천억. 호텔이 있어서 그래요. 호텔이나 다른 사람들이. 근데 BGF 리테일은 순수하게 CU만 하고 있어요. CU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그 매출 차이가 좀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CU가 더 좋냐, BGF가 더 좋냐, 참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렇게 질문은 똑같아요. 둘 다 그냥 한 종목이라고 묶어놓고 사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왜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그게? 어떤 걸 살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가 더 좋은지. 예를 들어서 뭐 순수하게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CU만 하니까 어떻게 편의점은 장기 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력적이고, 반대로 지금 아까 GS 리테일은 호텔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호텔이 지금 순항을 걷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20%가 넘어요. 그런 것도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또 그리고 사업의 어떤 다각화 이런 측면에서는 또 한 점수를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하고 또 용산에다가 대규모 호텔을 또 졌어요. 그 호텔을 이제 지은 효과가 이제 또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또 GS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호불호는 없어요. 둘 다 좋아요. 자, BGF 리테일은 뭐 매출액은 연평균 7%씩 오르고 영업이익은 12%씩 올라간다.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이도 앞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은 뭐 아까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때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정상인 거죠, 사실 편의점 쪽에서. BGF 리테일은 올해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0% 올라가고 하반기 때도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2%, 뭐 4분기 때는 24%까지 전망이 된다, 이런 거고. 네, 매출액은 뭐 다른 거 없죠. 그냥 편의점 매출액이 다예요. 매출액이 100%인 이유가 여기 이제 그게 있습니다. 내부 거래를 제가 제거하지 않고 일단 순서하게 다 보여준 뒤에 나중에 합계해서만 제거했어요. 내부 거래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그러잖아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물류법인과 편의점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로 거래했던 매출액은 인정하면 안 되죠. 보니까 편의점은 9%가 좀 증가했고, 그러면 아까 GS 리테일하고 좀 볼까요? 편의점 쪽의 성장률만 놓고 볼게요. GS 리테일은 7%가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BGF CU는 더 많이 증가했네요. 이런 쪽에 편의점만 놓고 본다면은 BGF 리테일한테 조금 점수를 더 줄 수는 있겠네요.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올해 보면은 올해 EPS는 한 10% 정도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 매년 연평균 12%씩 증가할 것이다. 네, PR은 12. 딱 맞네. 근데 지금 과거에 이 기업의 PR이, 그러니까 PR이 이게 20 가까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냐면은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BGF 리테일하고 GS 리테일하고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두 번째 굉장히 안전해요, 사업이. 그 이유는 뭐다? 영업이익률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에 대한 오해를 좀 푸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을 더 선호합니다. 영업이익률 만약에 이 기업이 40%였어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일밖에 없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4%, 3%, 2%밖에 안 된다? 더 이상 양보할 게 없습니다. 수익성에서는 정부가 됐던 정치인이 됐던 누가 압박을 해도 더 이상 자기가 마진을 포기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정도의 낮은 영업이익률에서는요, 경쟁사가 안 생깁니다. 새롭게. 2차전지 양극재가 왜 좋은지 아세요? 그 양극재 영업이익률이 6%밖에 안 돼요.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매출 성장이 엄청 고성장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높지만은 영업이익률 6%밖에 안 되니까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 야, 지금 투자해가지고 공장 짓고 그래가지고 쟤네 뭐 점유율 뺏어올 자신도 없고,
뺏어온다 쳐도 남는 게 6%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들 있잖아요. 4%가 5% 되는 거, 5%가 6% 되는 건 쉬워요. 근데 40%가 50% 된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거의 산업계에 그런 데는 없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에 올라가는 거는 보통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인 기업들은요, 더 이상 영업이익률 수익성을 개선시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격 압력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경쟁사가 많이 생겨요. 왜? 야, 쟤네들이 영업이익률이 30%야. 야, 많이 버네. 야, 우리도 저거 하자.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요. 파리들이 많이 꼬여요. 태양광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이 뭐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빈둥대는 애들이 다 태양광에 진출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일어나 치킨 경쟁이, 태양광이 나타나자마자 치킨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 망해버렸죠. 오직 했으면 뭐 중국의 1위 기업이 망했겠습니까? 아무튼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안전하다는 얘기죠. 이게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더 크고, 아마 얘가 볼 때 PB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하고 약간 트렌디한 제품들 이렇게 출시하고, 특히 밀키트 같은 거, 그게 마진율이 높을 거예요.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반품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지만은, 재고를 털어내야 되는 그런 리스크는 있겠지만은 마진율은 높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아마 영업이익률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올해 보유하고 있으면은 올해 33%, 뭐 내년엔 57%. 배당 수익률은 BGF가 조금 더 높은 것 같네요. 2.7%.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30%대. GS 리테일도 올해 투자하면은 약 30%대. 내년 되면은 GS 리테일이 조금 더 성장을 더 할 것 같아요. 호텔 때문에 68%의 기대 수익률이 있고, CU는 51% 정도 수준. 근데 배당률이 높으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종목 내일 보시죠. 그래서 내년도 1년 동안에 그냥 묻혀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제가 증명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매매했던, 최근 4년 동안에 매매했네요. 2020년도부터 힌트 계좌 쪽에서 매매했던 종목, 매도했던 종목이죠. 매도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수익률이 여기까지 안 나왔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거죠. 적정 주가에 도달을 아직 안 했고 원하는 가격에 도달을 안 했으니까 들고 있는 거고, 매도한 종목들 뭐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간에 거의 다 이제 목표가 도달이죠. 그래서 이제 평균 수익률이 제가 52%예요. 그래서 아까 BGF 리테일하고 GS 리테일, 제 포트폴리오에는 GS 리테일을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BGF 리테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BGF 리테일은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BGF 리테일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 있다가 갑자기 기관들이 막 팔아가지고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특정 기간 동안에 주가 안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뭐 프로그램 매도 뭐 이런 것들 나와 떨어졌겠죠. 근데 GS 리테일은 그 전에 떨어졌어요. 그 전에 떨어졌어요. 그러다 최근에 반등했죠. 반등한 이유가 뭘까요? 그 유명한 동영상 돌아다니죠.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서서히 이제 눈치를 채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내년도가 좋은 게, 지금은 핑계거리가 있죠. 주가가 떨어졌던 핑계거리는 존재합니다. 일단 뭐 금리 상승에 따른 뭐 가처분 소득 부족 때문에 소비 둔화, 이거 핑계로 그냥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매도한 거죠. 근데 내년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3월달인가요? 이르면 올해 안에 이제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다. 지금 뭐 금리는 정상적인 금리는 아니니까. 그 근거는 최근에 미국 미국 국민들이 실업률이 높아졌어요. 그 실업률의 근거는 뭐냐면은, 집에서 취업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재벌 3세가 쇼파에서 TV 빈둥빈둥 직업도 없이 놀고 있는 애를 실업자로 보느냐? 실업자를 안 봅니다. 실업자로 보는 건 뭐냐면은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아직 직장을 못 잡은 사람을 실업자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즉 지금까지는 일할 생각이 없이 쇼파에서 뒹굴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실제 그거는 이제 미국 뭐 은행 저축률이라든지 이런 거 숫자 보면 다 나오니까. 돈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다? 소비 둔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동안은 돈이 있으니까 소비를 막 했는데
돈이 떨어져가지고 회사를 알아볼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쓸 돈 총알이 얼마 안 남았다. 따라서 소비 둔화가 일어날 것이고 올라갔던 물가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올해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패드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근데 아직 그 파월 의장은 걔가 이제 립 서비스를 잘하니까 시장에다가 계속적으로 엄포를 누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나 금리 내릴 생각 전혀 없는데 계속 이러면서 그 말 효과 때문에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어요. 말로 협박하는 거죠. 여차면 금리 올린다. 조심해 그러면 진짜 물가가 안 올라가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월가 쪽에서는 안 믿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은 3월달 정도가 되면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때 금리 안 내리면은 미국 경제에 골든 타이밍을 좀 놓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연착륙이 돼야 되는데 경착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재주들이 대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 피해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 의미는 어떻게 바뀐다? 하루아침에 경기 회복이라는 경기 피해에서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소비재주들은 경기 회복 수혜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탈바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주 봐요. 한꺼번에 갑자기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물론 중국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기업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고정관념에 있어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이런 소비재 종목들이 내년 정도 되면은 전혀 다른 입장이 될 거고 말이 안 되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인데 역사적 저평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 핑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고 한번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추천하자마자 주가가 그냥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 시장에서 소외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종목들입니다. 이게 풀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많이 사실 필요가 없고 그래 편의점에서 그냥 라면 하나 샀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잔돈 가지고 한번 딱 사놓으시고 뭐 오랫동안 갖고 계셔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게 소고기도 한번 먹어보셔야지. 고기도 먹어보는 사람이 또 먹는다고 한번 이런 거 저평가된 종목 한번 투자해 보시면은 굉장히 이거 안전적이고 이게 기간은 좀 길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수익이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1년에는 단타 쳐봤자 수익률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라서 제가 좀 스케줄이 좀 생겼습니다. 지방이 좀 내려가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방송이 좀 없고요. 추석 끝나고 나서 그때 하시죠. 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쿠폰이요? 쿠폰은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들어오세요.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게 저는 그거 잘 몰라요. 그게. 네, 오늘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